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4회 모의고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는 이제 최근에 한번 출제됐었던 문제인데요. 불복 절차입니다. 그동안 출제가 안 되다가 이런 조세 불복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한번 내봤고요. 자, 틀린 것은요. 위법, 불복 절차라는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처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거나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불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2번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가 없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조세불복 단계에는 이제 이의 신청하고요. 이의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심사 청구하고 또는 심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임의 절차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건 거치지 않고도 요것도 해볼 수 있고 요것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1심, 1심이 되겠죠. 그렇죠? 안 되면 우리가 소송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걸 우리가 집행부정지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러한 조세 불복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 납세자는 사실은 자기는 이 재판에서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다 뺏길 수가 있다 보기 때문에 이 재판상의 기한의 이익을 이용해서 이게 보통 이제 30일 내 결정, 90일 내 결정 이런 기한의 이익을 이용해서 이 기한 동안 사회 행위를 통해서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세무서가 거꾸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채권 집행을 못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사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세법상은 행정 집행이 멈춰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집행부정지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정지 효력이니까 고지서를 발송한다거나 독촉장을 보낸다거나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멈출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공매 같은 경우에는 정지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가 이제 그 네 번째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예, 모든 청구는 90일이 되겠고요. 5번 이의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가 없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는 90일이 되고 있고요. 결정 기간만 좀 다르고. 자, 정답은 5번인데요.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면 심사나 심판을 거칠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얘는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걸 거치지 않고도 심사나 심판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지문. 상속 개시 후 상속분이 확정돼 등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과 협의해서 재분할을 한 거예요. 자, 밑줄.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분할에 의하여 추정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아 추정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여받아 추정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상속분이 확정이 돼서 상속인 갑, 상속인 을이 있는데 6대 4로 분할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등기를 다 마쳤는데 지분에 불만이 있어서 지분 조정을 5대 5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를 준 거죠. 그러면 등기상의 효력이 발생이 됐죠. 이미 6대 4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등기가 끝나고 나서 지분 재조정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지분 1을 갑이 을에게 준 거 아니냐, 즉 증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여로 봅니다.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종합 문제네요. 옳은 것은 1번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돼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갑의 상속인 갑, 상속인 을이 있는데 지분이 6, 지분이 4로 확정돼서 등기를 마쳤어요. 그런 상태에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자 밑줄 신고기한 이내에
공동상속이익과 협의하여 재분할했다. 그러면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거는 징여로 받아서 취득한 것으로 보느냐 보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지분 재조정한 거죠. 6대 4인데 5대 5로 지분 재조정했다. 그러면 지분 1을 주고 5가 된 거죠. 여기 5가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징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 신고기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지분 재조정을 한 거니까 이 지분 재조정은 징여한 것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신고기한 끝나고 나서 이것이 분할됐다면 그렇게 보는데 신고기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분할한 거니까 이것은 징여로 보지를 않습니다. 자, 문장 잘 읽어보셔야겠죠. 2번 칭호물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신고 불성실 과세세, 즉 무신고 과세세, 과소신고 과세를 50% 경감한다. 아니요, 이거는 감면 규정 적용되지가 않죠. 즉 이런 걸 우리는 신고 의제라고 하죠.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을 때는 신고된 것으로 의지하여 무신고 가산세라든가 아니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아니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과세 기준 현재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된 때는 양도인을 당해 연도의 재산세 납세문제로 본다. 아니죠.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 되겠죠. 그렇죠? 4번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및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죠. 1세대 1주택자는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명의가 되죠.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는 나이가 많거나 보유기간이 길게 되면 중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5번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합니다. 양도로 보느냐. 자, 이거는 양도로 보지를 않지요. 예. 우리가 공유문의 일종의 분할을 보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갑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결정 문제인데요. 옳은 것은 묶은 것은 자, 여기 박스 주고 선택해봐라 이런 얘기죠.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된 금액을 말하며 계약 보증을 포함한 금액을 과표로 한다. 예. 연부 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뭘로 보죠? 취득 시기로 보죠. 따라서 취득 시기를 보게 되면 사실상 연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요.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주택거래 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본다가 아니라 주택거래 신고제니까 그냥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가는 것이고 당연히 얘는 이제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따져봐야죠. 시가표준액 이상이 되면은 신고가 인정이 되고 만약에 밑으로 신고됐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표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분양가가 되는 거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표로 해줘야겠죠. 자,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지목 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인장부죠. 법인장부. 법인이란 말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가격을 모르니까 시가표준액의 차이로 한다가 맞아요. 하지만 법인이 들어왔죠. 법인장부가 들어왔으니까 이때는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겠죠. 그러면 소요된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하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매각차손입니다. 그럼 이 매각차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아니요 포함되죠. 이것도 포함됩니다. 네. 정답은 가고 다가 옳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밑줄 수익자에게 이전해 줍니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4%다. 자, 여기서 정리할 것이 우리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거나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환원을 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취득세 비과세를 해주겠죠. 하지만 수익자를 따로 지정했을 때는 새로운 취득으로서 이건 일종의 유상 취득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한국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표준세율과
1000분의 20, 2%에 100분의 3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해 준다. 왜 그렇죠? 사치성 재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수영장 시설이 설치가 되면 이것만으로도 중과한다가 되겠죠. 3번 과밀 억제권역. 자, 산업단지 유치 공업적은 빼고 그런 과밀 억제권역에서 공장, 자 밑줄 도시형 공장은 제외하고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0분의 20, 2%에 100분의 200, 2배를 합한 세율을 정한다. 예. 이 경우는 뭡니까?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의 과밀 억제권역에다가 공장을 짓거나 본점을 짓거나 신증축했을 때는 표준세율 플러스 2%에 2배를 중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4번 존속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에 취득이 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정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고한다. 자, 원래 임시건축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이면은 이거는 비과세가 되는 거지만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이 되면 어쨌든 건축물로 의제가 되는 거니까 건축물로 간주가 되면 간주 취득의 특례세율인 2%가 되죠. 표준세율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토지나 건축물 취득 후 동그라미 5년 이내에 중과세율 대상이 됐을 때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게 바로 이제 사후관리죠. 처음에는 과밀 지역에다 땅만 사뒀다가 모르겠지 하고 3년 뒤에 공장을 짓거나 뭘 들어옵니다. 중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 규제해야죠. 그랬을 때는 추징한다. 중과세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갑니다. 취득세에 관한 설명에서 잘못된 것은 1번은 취득세 과세 대상을 묻고 있는 거죠. 10가지 암기 두셔야겠어요. 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임목, 회중에 조안에 무슨 회? 광어회가 있습니다. 이때 회는 우리가 골, 콘, 종, 승, 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승마 이용권, 요트 이용권이 된다. 이것도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거를 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의 잔금 지급을 취한 것으로 보고 과세 표준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그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매매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매매는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날짜로 본다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잔금 날짜가 아니라 계약상 잔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틀렸고요. 3번 표준세율의 4%를 더한 세율과 표준세율의 3배의 4%를 뺀 세율이 동시에 적용됐을 때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과밀 억제권역의 중과 규정이 있고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 규정 이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동시에 겹쳤을 때입니다. 그럼 얘는 표준세율 플러스 2%의 2배가 중과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마이너스 2%의 2배를 중과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2%의 2배, 마이너스 2%의 2배. 서로 상기가 돼버리면 낳는 것은 3배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번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적인 장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자. 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데 중간에 등기나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자라는 얘기 되겠어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한 금액을 세율하여 보통 징수한다. 예. 이거는 이제 미등기 전매죠. 미등기 전매를 처단하기 위해서 신고도 하지 않고 팔다 걸리면 산출세액의 80% 이런 규정을 뭐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중가산세라고 배웠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규정이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별표시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6번 등록면허세 문제죠.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첫 번째, 지방세 체납 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 이미 그 물권의 전세권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위적. 자, 대위적이 뭐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가 등기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납세문자는 외관상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권리자죠. 그러면 권리자니까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외관상 권리자니까 소유자가 되겠죠. 따라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예요. 묘지 등록.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었죠. 묘지 등록은 무섭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과하지 말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도 자 밑줄 자산의 재평가나 감가상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변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변동이 되죠. 따라서 이때는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 전 가액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을 과세에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상권의 설정 이전 및 가등기의 경우 자 얘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입니까? 이외의 등기입니까? 이외의 등기죠. 그러면 이외의 등기는 세율 자체가 몇 프로죠? 무조건 0.2%죠. 그래서 1000분의 2, 0.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다음에 등록한 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을 때는 자 밑줄 사유 발생일 플러스 30일까지 산출한 중과세율을 산출한 세금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주고 나머지를 신고 납부하자. 이런 것을 우리는 과세 유형의 변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사유 발생일 플러스 30일까지 변동 신고하자.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일반 과세에서 중과세가 된다거나 아니면 비과세 감면이 취소가 돼서 과세가 됐을 때는 사유 발생 플러스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자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5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입니다. 다음에 재산은 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얘는 이제 비과세 대상을 묻고 있는 건데요. 1번 국가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료로 남의 사유재산을 유료가 아니라 무료죠. 비과세 되려면 무료로 되면 비과세지만 유료니까 과세고요. 그다음에 임시로 쓰는 건축물은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지만 초과했다니까 과세가 되겠죠. 그다음에 통제 보호 구역에 있는 것은 당연히 비과세지만 자 밑줄 전답 과 및 대지는 우리가 과세. 거기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 과세다. 다만 목적 용지는 여기 안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다음에 도로죠. 도로는 당연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이용하는 거니까 비과세 해줘야겠죠. 답은 4번은 옳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보상 계약이 적용된 건축물 토지 철거 명령 받은 거죠. 그럼 철거 명령 받았으면 더 이상 건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비과세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으로 갑니다. 토지 중 전세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는 자, 첫 번째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임야. 얘는 뭘로 갈까요? 0.07% 분리과세로 가져야겠죠. 그렇지, 분리과세.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 얘도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규제하면 안 되겠죠. 다만 세율은 0.2% 분리과세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광시 도시지역의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그러면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공장 용지가 기준 면적 이내에 있지만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있으면은 0.2% 분리과세가 되겠지만 얘는 우리가 상업이나 주거지역, 용도지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얘는 0.2에서 0.4%의 별도 합산 토지로 가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특광시 도시지역의 개발용역과 녹지지역 외의 지역이 있는 농지.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 농지니까 규제 들어가야죠. 따라서 종합 합산이 되겠습니다. 종합 합산.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0.2에서 0.5%의 초과 누진세 되겠네요. 5번 골프장 및 오락장의 부속 토지. 골프장용 토지나 오락장 토지니까 얘는 뭐예요? 4% 고율 분리가 되겠습니다. 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가 9번입니다. 9번 문제는 재산세 종합 문제가 되겠네요. 틀린 것은 1번 일반 법인과 자 밑줄 연부 매매 앤드 사용권 무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수인 되는 건 뭐냐면 국가 등과 앤드 연부 매매 조건으로 무상으로 썼을 때는 무상 수익을 누리는 자가 매수인이다. 그러니까 매수자에게 세금을 받았었죠. 근데 이번은 국가가 아니라 일반 법인과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어도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인인 일반 법인에게 납세금을 묻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국가 등이 됐을 때는 이제 매수자가 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물에 포함한다.
멸실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건물 기능이 있다 보는 것이죠. 행정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3번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각자의 지분율로 구분한 과표에다가 세율을 적용한다가 아니라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합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0.1에서 0.4%의 누진 효과를 우리가 적용해 주거든요. 누진세율로. 그러면 여기서 나온 세금을 가지고 다시 갑의 명의로 을의 명의로 안분해서 계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3번 틀렸고요. 4번 여러 곳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어서 납세지 관할 시군 구청장이 부과합니다. 예, 우리 전세는 시군구세라는 거죠. 그리고 납세지는 소재지가 됩니다. 5번 소액 징수 면제의 고지서 한 장당 전설 징설세액이 2,000원 미만이라면 고지서상의 병기 고전세액을 제외한 재산세만을 지칭합니다. 그렇죠? 병기 고지서세액을 제외하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된다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합니다. 개인 방 국봉 시에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얼마인가? 자, 일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조가 머릿속에 떠올라 줘야겠죠. 그래야지만이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액의 합계액에서 마이너스 6억을 빼주고 거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곱하기 0.1에서 0.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공시가격의 합계액은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이제 임대주택이 있고 문화재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과 문화재는 제외가 되고 거주주택만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거주주택이 얼마죠? 8억이죠, 8억. 네, 8억에서 이제 6억을 빼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8억에서 6억을 빼주면은 얼마가 돼요? 2억이 되겠죠. 그럼 2억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 이게 과표되겠죠. 2억에 80%는 얼마가 되죠? 2816,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1억 6천만 원을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임대나 문화주택 제외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거죠. 요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함정이었습니다.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6억을 빼주면 이런 식 결과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됐을 때는 기준금액을 좀 더 올려주죠. 6억에 3억을 더 얹어주잖아요. 그러면 토탈 얼마 되죠? 9억이 되죠. 그럼 8억 빼기 9억이면은 제로가 되겠죠. 제로.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양도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틀린 것은 1번 배우자 간이나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수중자의 채무 인수액은 양도로 본다. 아니요, 양도로 보지 않죠. 그냥 배우자 간이나 직계존비속이란 말이 없이 그냥 부담부 증여가 되면 채무 상당 부분 양도, 나머지 차액은 증여로 보는데 배우자 간이나 직계존비속 의심스럽잖아요. 이때는 모두 증여로 추정을 하지요. 그렇죠? 틀렸고요. 2번 손해배상이 있어서 일정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의 가름 대신하여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자, 대물 변제는 양도로 보죠. 3번 교환계약이 취소가 됐으나 선의는 제3자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환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거는 교환계약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교환은 원래 양도로 보지만 취소니까 양도로 볼 수 없죠. 다만 선의 제3자로 인해서 소유권 등기를 환원하지 못했다. 자, 이거에 상관없이 어쨌든 교환계약 취소니까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매매 원인 무효죠. 자, 매매 원인 무효가 뭐죠? 처음부터 이 매매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원인 무효가 됐죠. 그래서 원인 무효로 판시가 되어 소유권이 환원됐다면, 그렇죠? 물건이 넘어갔다가 다시 환원됐다면 이거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를 매수하는데 금원을 출자했다가 토지를 팔고 출자액 이상으로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금원을 출자했다가 토지를 팔아서 출자액 이상으로 환급받았으면은 그 초과된 것만큼, 그렇죠? 초과된 것만큼은 대가
지불이 있는 양도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양도의 개념 중에서도 어떤 기타 판례라든가 이런 내용을 인용한 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자, 별표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이죠. 옳은 것은 1번 1주택을 소유하는 자녀가 자, 밑줄 장기 저당 담보 주택. 우리가 영모기지론 주택이라고 하죠. 이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했습니다. 그러면 동거 봉양이니까 합친 날 플러스 5년 이내 양도하면은 1주택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저당 담보 주택은 일반적인 봉양일 때는 합친 날 플러스 5년 이내지만 장기 저당 담보 주택은 5년이라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5년 이내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봐줍니다. 자, 틀렸고요. 2번 근무상 형편 등으로 지방에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3년 이내에 지방 소재 주택을 양도해야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지방 소재 주택 아니죠. 5년이 아니라 3년 이내고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지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과 밑줄 상속 개시 이후 취득한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먼저 양도하는 일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 주택이 비과세 되려면 상속 개시 시점에 일반 주택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권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4번 과천시에 소재한 종합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로 소재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과천시 소재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지나서 세종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로부터 3년? 아니요. 5년입니다. 왜 5년이냐? 우리 일시적인 2주택은 3년 이내지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케이스는 단순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이전이죠. 이렇게 공공기관의 이전 등으로 인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취득한 날로부터 5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5년 이내 양도해야지만이 1세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지나서 다른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 종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예, 일시적인 2주택이죠. 일시적인 2주택세가 됐을 때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3년 이내 양도해야 된다.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실제 양도가에서 차감하는 실제 필요경비가 아닌 것은 자, 실제 필요경비라 불리우는 것은 필요경비라고 불리우는 것은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액 경비, 양도 직접 비용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자기가 건설한 건물의 원재료비, 노무비 등 들어가 줘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또 원래는 경비적이 되는데 뭐로 됐습니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나 약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자는 원래 판매 조건상 있는 거니까 넣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체 이자라든가 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인 사업자 부담금, 사업 비용, 예, 이런 공법상의 비용도 인정이 됩니다. 4번은 이제 필요금비 인정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보유 기간 중 감가상비로 쓴 것은 보유할 때, 즉 임대할 때 이미 경비를 써먹었죠. 근데 이걸 양도할 때 또 써먹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필요금비 산입했다면 인정이 안 됩니다. 자, 5번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제권 아시죠? 그러면 이걸 보통 만기까지 못 기다리죠. 그럼 만기 전에 팔면 양도와 관해서 발생한 손실을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각차손 경비인정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으로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장기 모의 투표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1번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 우리 그 장기 모의 투표 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다. 단 입주권으로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원조합원 입주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2번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밑줄 토지분 건물분의 양도 차익으로 한정해서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3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 관리처분 떨어지기 전까지는 토지 건물이 있었을 거고 인간 나버리면 이제 다 멸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한정해서 적용하겠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중요한 질문이죠. 장특 공제는 양도 차익에서 공제를 곱한 금액을 해주죠. 그럼 그 공제를 꼭 암기죠. 보유연수당 3%를 곱한 비율화 돼 최저 10%에서 최고 30%까지. 그래서 우리가 1세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는 매년 8%씩 적용해 줍니다. 그렇죠? 38에 24%에서 80%까지 되겠고 그 외에는 매년 3%씩이 되겠죠. 그러면은 3, 3은 10%에서 최고 3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유기간의 계산은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일로부터 당해 조합원 입주 양도일까지 한다. 그것이 아니라 얘는 기존 건물과 부수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거자 의리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우리 양도차익 계산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도차익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필요경비를 빼주면 차익 계산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그럼 양도가액은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있죠. 의리 징여받은 후 1년 보유하고 특수관계인 병에게 7억 원의 양도했다. 7억.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관계 보면 갑이 2억 원의 취득한 토지를 3년 보유하고 배우자에게 징여했습니다. 다시 갑이 배우자에게 징여할 당시 시가는 6억 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납부한 징여세는 1억 원이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일종의 2월 과세죠. 2월 과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갑이 있고 을이 배우자인데 2억에 산 토지인데 이 토지를 3년 후에 을에게 증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이걸 병에게 얼마에 팔았어요? 7억에 팔았고 이거는 6억이 됐을 때 우리가 증여했다. 이때 증여세 낸 것은 얼마다? 1억이다. 그러면은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1년 보유하고 양도했다. 그러면 뭐예요? 2월 과세는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직기존비속에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취득가로 잡는 것이 아니라 갑의 취득가액, 원래 원증여제 취득가로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 되겠어요? 2억이 되겠네요. 2억. 그렇죠? 2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증여세 낸 것이 있죠. 증여세. 그 증여세가 1억이잖아요. 증여세 낸 것이 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여세 낸 1억은 경민정이 되느냐? 경민정이 오케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7억에서 2억 빼면 5억, 5억에서 1억 빼면 4억이 되겠죠. 그렇죠? 4억.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6번입니다. 2015년 양도소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예정 신고무가 있으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생겨도 신고는 해줘야겠죠. 그렇죠? 2번 2015년 12월 25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2015년 1월 5일에 허가를 받은 후 확정신고기한은 2016년 5월 30일이 된다. 예,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팔자마자 신고하면은 예정신고, 1년 끝나고 나서 5월 달에 신고하면 확정신고가 되겠죠. 따라서 2016년 5월 달에 신고해 주면 되겠죠. 3번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감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부과가 되죠. 예, 예정신고 안 하고 확정신고했다. 어쨌든 안 하면 무신고 가능세 물어냅니다. 자, 3번 틀렸고요. 4번 예정신고 납부인 경우에도 납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기준금액은 밑줄 1,000만 원 초과, 분할 납부기한은 2개월이죠. 그다음에 5번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양도됐습니다. 우리 양도 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채무를 불이행하게 돼서 이것을 갖다가 경매로 양도하게 되면 그러면 양도세를 내야겠죠. 따라서 이때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물납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액이 1,000만 원 초과할지라도 이거는 경매로 강제로 양도가 되면 경매 대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경매 대금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는데 왜 물납합니까?
우리가 물납은 뭘로만 할 수 있죠? 공공용지 보상채권 수용일 때만 가능하죠. 그렇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4회 모의고사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5회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